영국은 한국이 G7에 합류하는 것을 희망한다. 최근 톰 두겐다트 영국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에 대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절대로 G7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놓았죠. 이탈리아는 최근 K방역 열풍이 뜨겁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일일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시면 2차 팬데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잠잠하죠. 3, 4월에 코로나 1차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이탈리아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규모 수입했고 이를 통해 공격적인 검사를 시작한 결과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베네토주 트러비소 병원의 로베르토 리골리 미생물학 교수는 현지 일간지 코리에르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극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 이탈리아의 해결책이라 믿는다. 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정확도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받은 이탈리아 참전용사가 이탈리아 일간지에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았다. 참전용사 유가족당 100장이 넘는 KF94 마스크와 진심이 담긴 소포를 보내주었다. 라는 글을 실었고 이 소식이 이탈리아 전역에 퍼지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동시에 한국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한국의 경기도와 손잡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딜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딜이 놀라운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가 직접 추진 중인 슈퍼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기관 관계자까지 참여해 한국과 슈퍼컴퓨팅 그리고 랄록시펜을 활용한 기술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를 가장 이른 시기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대박을 안겨준 유럽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프라하성과 세계 3대 온천 관광지 카를로 비바리로 유명한 나라 체코. 최근 체코 정부는 비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만 아무런 제한 없이 체코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즉 이제부터 한국인은 코로나19 위험국에서 12시간 이상 머물지 않았다면 자가격리는 물론이고 의무검사도 받지 않고 체코에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스타브 슬라메시카 주한 체코 대사는 체코 정부가 한국을 비유럽 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경을 열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체코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깊은 신뢰를 반영했다. 체코인들은 한국의 국경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한국인을 오랜 친구로서 맞이할 준비가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체코의 선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체코가 최근 사업비만 8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원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한국에 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기술,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우건설과 함께 팀코리아를 만들어 체코와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국내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원전 사업들을 해냈는지를 소개하며 EPC 턴키 모델을 제시했고 체코 측은 이미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수호는 지난해 체코 산업부 장관을 만났고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지은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 사례를 설명했다. 현재 체코가 가장 선호하는 곳은 한국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해지고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비중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미국이 한국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미국도 최근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죠.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시면 1차 팬데믹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7만 명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60만 명을 넘어서며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자 결국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으로 꼽히는 미국 콜롬비아대의 제프리 sak스 교수는 뉴스원 미래포럼에서 한국이 검사 관련 경험과 온라인을 적용한 경험을 공유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 유엔도 한국의 이러한 지식이 전 세계로 확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음에 K방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녹색 성장 전략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5G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 강국이자 리더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삭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하다. 주 차원에서의 대처만 있지 연방 차원의 대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병 대응에 완전히 무능하다. 대신 한국이 글로벌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중심이 되어달라. 필리핀은 3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통제불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도 마닐라와 라구나주 등 인근 3개 지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두테르테는 그동안 중국과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소유를 인정하고 백신을 받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두테르테는 또한 중국이 서필리핀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기를 가졌고 우리는 없다며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미 필리핀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지만 두테르테는 결국 바이러스 사태와 중국의 힘에 밀려 자국의 영유권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에 중국의 외교부는 당연히 환영하면서 필리핀의 백신 공급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남중국해 점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해온 미국은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앞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포기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 운송로로 무엇보다 우리의 에너지 수송로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 이 지역을 봉쇄한다면 우리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대만 모두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필리핀의 영유권 포기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 지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영향이 된 것 같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절대적 열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뚫려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전략을 세워놓았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이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최근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미중 갈등과 트럼프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28일 올해 궤적 미사일 지침을 새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40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며 크게 환호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액체 연료는 보관이 어려운 데다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려 군용 미사일은 고체 연료가 적합한데 이번에 우주 발사체용 고체 연료 제한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장거리용 고체 연료 발사체 기술이 축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허용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향후 현무포보다 더 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확보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포의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이보다 더 큰 유력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주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는 최근 한국의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중국에 넘겨줄 것으로 보이면서 이곳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항모 타격단과 전략폭격기 발진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북아시아에 배치하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이를 반대하고 있기에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3일 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 대표를 일본통 도나 웨이턴을 선임하며 한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대선 시절부터 한국에 많은 돈을 미국이 지불하며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로지 경제적인 계산으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키기 위해서란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아직도 미군의 무기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국가안보실 2차장은 3년 전 문재인 정부 최초의 통속교섭본부장이 임명됐을 당시 설사 앞으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액을 올리게 되더라도 핵심적인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으로 핵 폐기물 재처리 허용, 1단계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3000톤급 핵잠수함 건조 허용, 800km로 묶여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장 등이었습니다. 김현정 2차장은 미국이 방위비를 높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국방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반대급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최일선에 있는 그는 협상의 대가로 최대한 우리 국방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장사꾼 출신인 트럼프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부터 우리는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틱톡 때리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타겟은 틱톡뿐만이 아니라 위챗까지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때문에 의외로 한국의 메신저 어플 라인이 부각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챗은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불리며 전세계 이용자만 1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인들에게 절대적인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위챗이 금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내 중국인들은 대체 어플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상당수의 위챗 사용자들이 라인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라인의 이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챗 등 중국 어플의 미국 내 사용이 어려워지면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이 중국 본토와 연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중국이 문호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산 어플보다 한국산 어플인 라인만큼은 허용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이 중국에서는 한국에게 뒤늦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한중 간 우호를 강조하며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5일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리증을 가진 한국인들의 비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왔는데 이처럼 입국을 완화해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과거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겼던 중국이 이제는 위기에 몰리자 한국의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제1의 무역 수출국인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중국에서만 12,000여 명의 임직원을 감원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의 판매 실적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중국 대신 인건비가 더 싼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생산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와 인터넷 공룡 구글의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